뼈에 생기는 질병이라. 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치밀한 조직이지만 그럼에도 매우 활기찬 조직이다. 사람의 뼈는 20%의 수분, 30에서 40%의 유기물, 40에서 50%의 칼슘을 포함한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뼈 조직에는 많은 혈액과 림프관과 신경이 들어있다. 뼈가 균형 잡힌 성장을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은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다. 조골세포는 뼈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파골세포는 뼈가 적절한 모양을 유지하도록 뼈의 구성 성분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도 연골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연골세포가 있다. 뼈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부분을 해면골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드는 적색골수가 들어있다. 음. 뼈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병은 뼈 세포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때 생긴다. 뼈의 건강에는 균형 잡힌 담즙 분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뼈를 만드는 주요 재료인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핵심적인 미네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담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한 뼈를 만들려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기능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영양성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조골세포에서 새로운 뼈 조각을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면 이 양자간의 섬세한 균형이 무너진다. 오래된 뼈세포를 파괴하는 속도보다도 새로운 뼈세포를 성장시키는 속도가 느리면 뼈 조직의 향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생긴다. 대개 해면골이 치밀골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다. 치밀골은 뼈의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는 뼈 조직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골다공증이 생겨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반적인 골다공증에는 뼈에서 과다한 양의 칼슘이 빠져나와 혈액과 소변에서 칼슘 수치가 증가한다. 이로 인하여 신장에서 결석이 생기고 심하면 신부전이 생긴다. 또한 혈중 칼슘 농도가 높으면 담낭에 석회화된 담석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담석은 담즙 생성량을 크게 감소시킨다. 하지만 작은 창자에서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 담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석회화가 진행되고 뼈를 만드는 속도는 더욱 느려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음식물이나 미네랄 보충제를 통하여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담즙이 부족한 경우에는 섭취한 미네랄의 상당량을 뼈를 만들거나 다른 중요한 신진대사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간에 담석이 있으면 산성신진대사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간 기능이 약화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혈액 속에는 많은 양의 해로운 산성물질이 남게 된다. 그러면 몸의 혈액의 산성도가 낮아져 산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뼈나 치아로부터 미네랄을 침출시킨다. 우유를 마실 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인산을 중화하기 위해 몸은 우유 속에 함유된 칼슘뿐만 아니라 뼈와 치아에 있는 칼슘까지도 사용한다. 인을 중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칼슘이 더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결국 몸의 칼슘 보유량이 부족해지고 뼈의 밀도를 낮아지는데 이것이 뼈와 고관절의 골절을 일으키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선진국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50세가 넘는 모든 여성의 절반 이상이 이미 골다공증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에 현재 주류의학에서 호르몬이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우유를 많이 마시라고 조언하는 것은 그저 어림짐작에 불과해 보인다. 그런 방법으로는 담석 때문에 담즙 분비량이 감소하여 생긴 간과 담낭의 불기능을 바로잡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늦추기 위해 처방하는 약은 안타깝게도 골다공증 발병 가능성을 낮추지 못한다. 실제로 그런 약은 종종 대단히 충격적인 부작용을 일으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게 한다. 고루병이나 골연화증은 뼈의 석회화 과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두 질병 모두 특히 다리 쪽 뼈를 약하게 하여 체중에 의해 휘어지게 한다. 지용성 비타민 D인 칼시페롤은 칼슘과 인의 대사 균형을 유지시켜 뼈의 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물질이다. 간에 담석이 생기면 담즙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되고 콜레스테롤 대사가 장애에 생기는데
이로 인해서 비타민 D 결핍이 발생한다. 따라서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거나 햇볕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실제로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오랫동안 림프계의 폐색이 진행되어 왔다면, 특히 뼈조직이나 그 주변에서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면 뼈에 감염 즉 골수염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혈액에 의해서 운반되는 미생물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뼛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염성 미생물은 산성화되고 약해지고 불안정해진 세포 조직이나 이미 손상을 입은 세포 조직만을 공격한다. 이 미생물은 담석에서 왔을 수도 있고 치주 농양이나 종기가 떠난 부위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몸과 뼈에서 림프계의 폐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 악성 골정형이 발생할 수 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입안과 폐의 전립선에서 나온 악성 종양 조각이 퍼지거나 뼈에서 가장 연약한 조직이면서 폐색과 산성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해면골 같은 데서 종양이 생겨날 수가 있다. 뼈에 생기는 암이나 기타 모든 질병은 뼈 조직에 영양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질병은 간에 있는 담석을 모두 제거하고 다른 장기와 배설 기관에 남아있는 폐색을 함께 깨끗이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다. 관절이 생기는 질병. 우리 몸에는 세 가지 형태의 관절이 있다. 섬유관절, 연골관절, 섬유관절, 연골관절, 어떤 연활관절이 그것이다. 가정 질병이 쉬운 관절은 손, 발, 무릎, 어깨, 팔꿈치, 골반 쪽에 있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질환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등이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복부 팽만, 부글거림, 속쓰림, 트림, 변비, 설사, 수족냉증, 전신 피로,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장과 관련한 문제로 시달린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요 소화기 장애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나는 어린 시절에 소아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그때 방금 언급한 모든 증상을 경험했다. 또한 나는 위산, 역류, 변비와 설사의 반복, 흡수 장애 등과 같은 수많은 소화불량 문제로 괴로워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의 건강을 회복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절염 증상도 완벽하게 사라졌다. 나는 여러 건강 문제와 특정한 근본 원인이 결합하여 관절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가 면역 질환을 다룬 다음 꼭지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오해는 위장관은 많은 수의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소화기관은 이런 미생물과 채소나 육류에 포함된 많은 천연 항원에서 외에도 수많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살충제, 농약, 호르몬, 잔류, 항생제, 보존제, 색소 등과도 싸워야 한다. 게다가 플라스틱 병이나 음식물 포장재의 산화 방지제로 사용하는 비스페놀 A로 이루어진 유기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 내용물인 음식물이나 음료에도 이 비스페놀 A가 스며든다. 이 해로운 재료는 통조림 캔이나 음료수 캔의 내부에도 사용이 된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수돗물에 첨가한 매우 독성이 간 화학물질인 물소에 노출이 되어 있다. 페니실린과 같이 큰 분자로 만들어진 일부 의약품도 역시 독성 물질처럼 작용한다. 자연에서도 항원이 만들어지는데 가령 꽃가루, 효소 저해제, 견류, 곰팡이 등에서 그러하다. 면역 체계가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해로운 침입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면역 체계의 대부분은 장의 안쪽에 있다. 소화기관과 림프기관은 날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간에 담석이 생기면 소화 과정에 심각한 지장이 처리된다. 이것은 내장과 혈액과 림프에게 엄청난 양의 독성물질이 남아있도록 만든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관절염이 윤활 관절의 관절막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여긴다. 자가면역이란 면역 체계가 자신의 세포에 대해 면역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혈액의 항원, 항체, 복합체, 류마티스 인자가 만들어지면 자가면역이 생긴다. 장 내벽에 있는 비림프가 이러한
장 내벽에 있는 비림프고 이러한 항원과 만나면 자극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항체의 면역 글로빈을 생성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작동하려면 B세포가 많은 수의 항체를 생성하기 전에 그것이 T세포에 의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장이나 몸의 어떤 부위에서든 면역체계가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T세포가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명확한 의학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의학에서는 몸이 실수로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의 염증 반응이라는 가설을 내세운다. 하지만은 몸이 어처구니 없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이론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몸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작용을 한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몸으로부터 배우기. 자가 면역 반응을 보일 때는 몸이 취하는 활동을 보면 잘못 계산된 혹은 우연히 일어난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실제로 그 활동은 몸의 타고난 지혜에서 나온 의도된 것이다. T세포에 의해서 활성화된 면역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순환하다가 림프절, 비장, 침샘의 점막기관지의 림프계, 여성의 질이나 자궁, 유방의 젖샘, 관절낭 조직 등에 정착한다. 내장 안에서 같은 형태의 독성 항문 물질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항체 형성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특히 그것이 해로운 외부 침입자로 인해서 이미 면역세포가 정착해 있는 곳이라면 항체 형성 속도는 더 도드라지게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몸은 이렇게 염증 모드로 진입한다. 현재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는 101가지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알츠하이머병, 다발성 경화증,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루푸스, 뇌척수염, 탈모, 제1형 당뇨, 뇌전증, 만성피로 증후군, 그레이브병, 길랭발해 증후군, 파킨슨, 건선, 갑상선염, 심근염, 관절염 등이 있다. 여기서 관절염은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가지 질병을 총칠하는 것이다. 이를 자가 면역질환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모두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대증요법을 쓰는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질환을 면역 글로불린 스테로이드, 혈장 교환설, 그 밖의 세포 독성 약물, 면역 억제제 등을 이용하여 천편일률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치료법은 종종 신부전, 체액저류, 간암,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표준적인 의학적인 치료법은 자가 면역 질환이 실제로는 바이러스, 세균, 음식물, 그 밖의 다른 물질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에 의해서 촉발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T세포는 이미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혹은 섭취한 음식물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단백질을 만났을 때 B세포가 행동을 개시하도록 활성화하는 역할만 한다. 항원, 항체, 복합체를 유발하는 음식이나 물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현 자가 면역 반응은 약해진다. 요령은 어떤 단백질이 자가 면역 반응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익힌 육류를 섭취하면 몸에서 과도한 요산과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이 두 가지 모두 몸에서 독성을 나타낸다. 단백질에 열을 가하면 서로 뭉치고 변성이 일어난다. 또 다른 예로는 달걀을 삶은 경우다. 달걀을 물에 넣고 삶으면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이 단단하게 굳는다. 그 결과 단백질의 폴리펩티드 결합이 끊어져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면역체계는 이렇게 손상을 입은 폴리펩티드를 해로운 침입자로 인식한다. 그리고 T세포를 이용하여 첫 번째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염증으로 발전할 항원, 항체, 복합체를 만들어낸다.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저온 살균하더라도 폴리펩티드 구조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몸에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심신을 쇠약하게 하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자가 면역 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유제품 섭취를 중단하라고 조언했는데 이후에 그들의 건강이 저절로 회복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것 말고 다른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 햇볕을 잘 쬐지 못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 잘 걸린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세균성, 바이러스성, 신균성 감염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독성을 둘 수 있다. 이것은 면역체계가 외부의 독소나 음식물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셋째 이유로는 심각한 면역 결핍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꼭 나이 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어린이들에게도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응? 그렇게 영리한 생존 본능은 영리한 생존 본능 면역 체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몸의 자멸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서 체질로 이루어진 신경조직은 열린 전령층에서 이런 형태의 자멸이 일어나는 것을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조직이 많은 양의 독성물질과 해로운 중금속을 흡수하여 그것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독성물질은 자연스럽게 지방조직 쪽으로 움직인다. 지방간은 간 내 담간의 만성적인 폐색으로 인하여 간이 더 이상 분해하여 제거할 수 없는 많은 독성물질을 처리함으로써 단지 생존을 유지하려는 몸의 시도일 뿐이다. 몸이 자기 파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활동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자기 보호를 위한 최후의 시도임을 알 수가 있다. 몸은 독성물질이 너무 많아져서 자가 면역 반응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더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만 스스로 공격한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몸은 절대로 자살을 감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몸의 세포막이 외부에서 들어온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단백질 파편, 트랜스 지방과 같은 독성 입자 등으로 인하여 막힌다면 면역 체계가 이러한 오염물질을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뒤따르는 염증은 최소한 독성물질의 일부분이라도 쓸어담아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생존 반응을 질병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소리다. 이는 몸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담석은 몸이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정화하는 능력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담석은 몸에 독성물질이 쌓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담석으로 인해서 간은 혈류에서 충분한 양의 독성물질을 가져오지 못한다. 만일 간이 혈액에 있는 독성물질을 걸러주지 못하면 이 독성물질은 결국 세포 외액에 버려진다. 세포 외액에 많은 독성물질이 쌓일수록 세포막은 해로운 물질로 인해서 더 심하게 막히게 된다. 대부분의 오염된 세포들을 없애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얼마 동안이라도 몸의 나머지 부분이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가 면역 반응이 필요할 수 있다. 간과 담낭에서 모든 담석을 제거한다면 면역 체계가 세포 수준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수단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물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도 몸이 균형 잡힌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행하여 2011년 10월 세포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와 같은 십자가 채소와 다양한 잎줄기 채소류가 들어있는 화합물이 면역 체계가 완벽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화학적인 신호기 역할을 한다고 한다. 관절염은 퇴행성이자 비염증성 질환이다. 이것은 관절 연골,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덮고 있는 부드럽고 강한 표피층의 재생 속도가 그것이 제거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때 관절 연골은 점진적으로 얇아지다가 결국에는 관절뼈끼리 접촉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때부터 뼈의 퇴행이 시작이 된다. 이후에는 뼈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고 만성 염증이 따른다. 대부분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 증상 역시 오랫동안 지속된 소화 장애에서 비롯된다.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뼈와 관절 연골 유지가 점점 어려워진다. 간에 생긴 담석은 기본적인 소화 과정에 지장을 준다. 그 결과 그것은 관절염의 진행에 아무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또 다른 관절 질환으로 통풍이 있다. 이것은 관절과 힘줄의 여산염 결정이 침착되어 생기는 것이다. 통풍은 혈중 요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간의 담석이 신장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요산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이것은 간과 신장뿐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에서도 세포 손상과 파괴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요산은 세포핵 속에 있는 퓨린이 분해하면서 나오는 천연 노폐물이다.
세포 파괴가 늘어날수록 여산의 생성량은 극단적으로 증가한다. 퓨린은 사람의 모든 조직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로 여러 음식물에서 많이 발견된다. 여산 수치의 과다한 증가는 몸에서 여산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장에서 여산을 잘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각성기를 사용하는 것 등이 세포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양의 퓨린이 배출되고 세포 단백질이 혈류 속으로 침투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간이 효과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여 그것이 오랫동안 혈액 속에 머문다거나 너무 많은 술을 마시게 되면 여산이 전부 용해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여산은 결정화되어서 관절에 침착한다. 게다가 역류나 해산물, 달걀, 노른자를 많이 먹으면 여산 생성량이 증가한다. 역류나 해산물을 많이 먹는 것은 통풍의 위험성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 반면에 퓨린이 많은 이 함께된 채소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그것과 별 연관성이 없다.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설탕 제품이나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면서 수천 가지 가공식품과 음료의 액상 가당의 형태로 첨가되는 과당 역시 몸에 많은 여산이 생기게 하는 주범이다. 적당량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반면에 농축된 가당이 들어있는 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중 여산 수치가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쉽게 올라간다. 플로리다 대학교 수행된 연구의 보고서 초록인 여산 대사 증후군 신장 질환에 따르면 과당이나 퓨린은 모두 여산 수치를 증가시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사증후군과 신장질환의 확산에 큰 영향을 준다. 여산 수치가 높으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통풍, 신장질환, 비만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다른 질병 상태도 악화시킬 수가 있다.